서울의 심장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거대한 빌딩들은 여전히 인공의 빛을 토해내며 밤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화려하게 빛나는 라펠 타워의 최상층 CEO 집무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한서연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밑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녀의 텅 빈 눈에는 그저 흐릿한 빛의 군집으로 보일 뿐이었다.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의 얼음이 녹아내리며 맑은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늘 열린 긴급 이사회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사촌 오빠이자 회사의 전무이사인 최태민이 주도한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고 집요했다. 그는 최근 분기 실적 하락을 빌미로 그녀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일부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동조했다. 특히 박 이사는 언제나 중립적인 척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오늘 그의 눈빛에서는 서늘한 칼날이 비쳤다. 서연아,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회사를 위한 내 열정은 모두가 알지만 때로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필요해. 내 건강이 염려되는구나. 최태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독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녀를 위하는 척 뒤에서는 그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칼을 갈았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유언에 따라 그녀가 CEO 자리에 올랐을 때부터 최태민의 질투와 야망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서연은 술을 한 모금 넘겼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흘러내리며 속을 태웠다. 그녀는 지쳤다. 끝없는 암투와 가면을 쓴 사람들, 의심과 배신이 난무하는 이 세계에 진저리가 났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다. 라페르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피와 땀의 결정체였고 그녀에게는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김비서, 오늘은 먼저 퇴근해요. 나도 곧 나갈 테니.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뒤로하고 그녀는 겉옷을 챙겨 집무실을 나섰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최태민이 다음에는 어떤 수를 쓸까? 박 이사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걸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수행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었다. 회장님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서연은 순간적으로 대답했다. 지금 당장 그 숨 막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잠시라도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오늘은 그냥 좀 걷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집까지 멀지 않으니 먼저 들어가세요. 하지만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가끔은 이렇게 혼자 걷는 것도 필요해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의 기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가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서연은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꼈다. 하이힐 소리가 공허한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익숙한 길 대신 조금이라도 빨리 이 답답한 빌딩 숲을 벗어나고 싶어 지름길인 좁은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터였다. 골목은 어둡고 축축했다. 양옆으로 낡은 건물들이 그림자처럼 늘어서 있었고 가물거리는 가로등 불빛만이 겨우 길을 비추고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알 수 없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화려한 라페르 타워의 바로 뒷골목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녀는 불안감에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골목 깊숙한 곳에서 어둠이 꿈틀거리더니 건장한 남자 셋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천박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은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 이게 누구신가? 라페르의 여왕님 아니셔? 선두에 선 남자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그의 팔에는 흉측한 용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한서연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그녀는 표정을 갈무리하고 차갑게 말했다. 비켜, 원하는 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 돈 하하하, 우리가 무슨 강도인 줄 아나. 우리는 그냥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온 것뿐이야. 누구의 부탁? 그건 알 거 없고. 그냥 젊고 예쁜 회장님께서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니 겁도 없이 날뛰는 것 같아서. 오늘은 예의범절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남자들이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한 걸음씩 다가왔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등 뒤에 차가운 벽이 느껴졌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고쳐쥐었다. 그 안에는 호신용 스프레이가 있었지만 지금 꺼낼 틈이 있을까?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 순간 골목 가장 깊은 어둠 속 쓰레기 더미 옆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남자들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 며칠은 감지하는 듯 떡진 머리 얼굴은 수염과 때로 뒤덮여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이 골목의 일부처럼 보이는 흔한 노숙자였다. 문신 남자가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거지 새끼 뭘 봐 썩 꺼져. 노숙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릎에 얼굴을 묻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그에게 더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회장님.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비명 같은 신음이 서연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다른 남자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손 놔. 목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거칠고 메마른 소리였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에서 나는 듯한 낮고 차가운 음성이었다. 소리는 어둠 속 노숙자에게서 나오고 있었다. 남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를 돌아보았다. 뭐라고 이 거지 새끼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문신 남자가 성큼성큼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발로 그의 어깨를 걷어찼다. 주제 파악을 못해 내 놈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조용히 짜져 있어. 노숙자는 걷어차인 채로 옆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그는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더러웠지만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은 예외였다. 그 눈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 눈빛은 한겨울의 얼음처럼 차갑고 굶주린 늑대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저것은 결코 평범한 노숙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노숙자 강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연의 팔을 잡고 있는 남자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무기력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새끼가 진짜... 문신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다. 지우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고개를 틀어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사람의 눈으로는 거의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다. 문신 남자의 입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팔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다. 지우는 남자의 팔을 부러뜨린 그 손으로 그대로 남자의 목을 잡아 벽에 쳐박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숨막히는 소리를 내며 축 늘어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남은 두 남자는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거지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단 일격에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쓰러뜨린 것이다. 이 개자식. 정신을 차린 한 남자가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남자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그는 몸을 숙여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남자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고 지우는 그의 손목을 발로 짓밟아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팔꿈치로 그의 등을 강하게 내리찍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그대로 기절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명.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남자였다. 그는 겁에 질려 서연을 방패 삼아 뒤로 물러섰다. 오지 마오면 이 여자 죽여버릴 거야. 지우는 멈춰 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얼음 같은 눈으로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남자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빈 깡통을 발끝으로 툭 찼다. 깡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남자의 관자놀이에 정확히 명중했다. 깡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서연을 놓치고 머리를 감쌌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지훈의 몸이 사라지듯 움직였다.
그는 허공을 가르는 한 마리 표범처럼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그리고는 남자의 턱을 손날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바닥에 3명의 남자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쓰러져 있다는 것이었다. 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의 자리 쓰레기 더미 옆으로 돌아가 웅크리고 앉으려 했다. 그는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세상에서 잊힌 채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몸에 밴 본능이 불의를 외면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이 멋대로 움직여버렸다. 잠깐만요. 서연의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공포, 놀라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경외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다시 텅 비어 있었다. 방금 전의 살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 같았다. 이름이 뭐예요? 살해를 하고 싶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어 지갑을 꺼내려 했다. 필요 없어. 지훈이 짧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다. 가던 길 가.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그는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속한 저 화려하고 위험한 세계에 다시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를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오늘 밤 이 남자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그를 떠나 그녀는 이 남자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세상에 대한 깊은 환멸과 체념,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슬픔과 강인함을. 제발요,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지훈은 잠시 멈칫했다.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이 그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과거에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한 배신이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 그의 더러운 얼굴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서연은 망연자실하게 그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골목에는 쓰러진 남자들의 신음소리와 차가운 밤 공기만이 남았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수표책을 힘없이 떨어뜨렸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오늘 밤 그녀는 보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강렬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그날 밤 한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그녀의 펜트하우스는 구름 위에 떠있는 성체처럼 고요하고 안전했다. 하지만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몇 시간이고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어둡고 축축한 골목의 풍경이 어김없이 떠올랐다. 거친 남자들의 음흉한 웃음소리, 팔을 붙잡혔을 때의 섬뜩한 감촉, 그리고 모든 것을 뒤엎어버린 한 남자의 눈빛.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 남자가 나타난 순간 자신을 짓누르던 공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던 그 기묘한 안정감이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최고의 경호원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원초적이고 절대적인 신뢰감을 이름 모를 노숙자에게서 느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수백 수천 번을 반복하며 몸에 새겨진 동작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 실력이 아니었다. 상대를 파괴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다. 그리고 그 눈빛.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세상을 향한 환멸과 거대한 슬픔이 응축되어 있었다.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 무엇이 그를 저 어두운 골목의 쓰레기 더미 옆으로 내몰았을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셨지만 타는 듯한 갈증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가늘고 하얀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자국. 괴한에게 붙잡혔던 흔적이었다. 그 흔적을 보자 다시금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가던 길 가. 마치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듯, 더 이상 엮이지 말라는 듯,
차갑게 선을 긋는 목소리. 하지만 서연은 그 선을 넘고 싶었다. 아니, 넘어야만 했다. 그는 단순한 생명의 은인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타개할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잠을 설친 탓에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김비서. 네, 회장님. 어젯밤 제가 퇴근한 후에 회사 주변 CCTV 영상 전부 확보해 주세요. 특히 타워 뒤편 골목길 위주로요. 김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고 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한 명 찾아야겠어요. 서연은 어젯밤 마주쳤던 노숙자의 인상착의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했다. 더럽고 남루한 행색하지만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큰 키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 아마 그 골목 주변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봐 주세요. 단 절대 그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 돼요. 서연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단호했다. 김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집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서연은 다시 어젯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 남자를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돈, 집, 직장, 어젯밤 그의 태도를 떠올리면 그런 세속적인 것들로는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예상했던 대로 최태민이 그녀의 집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서연아, 들었어. 어젯밤에 집에 가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할 뻔했다며. 괜찮은 거야. 경호원은 대체 뭘 한 거고. 그의 위선적인 모습에 서연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 안 좋은 일을 꾸민 장본인이 바로 눈앞의 남자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은 경고였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비열하고 추악한 협박. 별일 아니었어, 오빠. 그냥 길 잃은 개 몇 마리가 지저댄 것뿐이니까. 서연은 차갑게 받아쳤다.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최태민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꿈틀거렸다. 그래, 다행이네. 그래도 몸 조심해. 세상이 흉흉하잖니. 특히 너처럼 아름답고 젊은 여자는 더더욱. 그는 아름답고 젊은 여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녀의 능력이 아닌 성별과 나이를 부각하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참, 다음 주에 있을 신규 브랜드 론칭 프로젝트 말인데 이사회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지금 같은 불경기에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지. 박 이사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 이것이 그의 본론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서연이 라페를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던 야심작이었다. 최태민은 그것을 흔들어 그녀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그 문제는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죠. 지금은 제 소관이니 오빠는 오빠 일에나 신경 써요. 하하, 알았어. 그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지. 그럼 일 봐. 최태민은 가식적인 웃음을 남기고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박 이사까지 넘어갔다면 이사회에서 프로젝트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어떻게든 방역의 카드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지금 그녀에게는 힘이 되어줄 아군이 없었다. 바로 그때 김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서연은 곧장 차를 돌려 약속된 장소, 그 골목 입구로 향했다. 김비서는 멀찍이 서 손가락으로 골목 안을 가리켰다. 어둠 속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그가 웅크리고 있었다. 신원 파악은 됐나요? 아니요. 그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이름도 나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몇 달 전부터 저 자리에 나타나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 끼니를 해결한다고만 합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유령 같은 사람입니다. 유령. 그 단어가 서연의 뇌리에 박혔다. 그래,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유령이었다. 누구도 정체를 알 수 없고 돈으로 매수할 수도 없으며 최태민의 세력권 밖에 있는 존재. 서연은 차에서 내렸다. 여기서 기다려요. 혼자 다녀올 테니.
김비서가 만류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하이힐 소리를 죽이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어젯밤의 악취가 다시 코를 찔렀다. 그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알았지만 고개도 들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서연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어제 일에 대한 사례입니다. 얼마를 원하든 쓰세요.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돈이 싫다면 다른 걸 드리죠. 살 집이 필요하면 집을, 직업이 필요하면 라페르의 정식 경호원으로 채용해 드릴게요. 과거가 어떻든 묻지 않겠어요. 그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말할 제안.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가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다. 그 안에는 귀찮음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지?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당신이 필요해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가 떠올랐다. 내가 당신을 도와서 얻는 게 뭐지? 원하는 건 뭐든지요. 돈, 명예, 권력. 그런 건 쓰레기일 뿐이야. 그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너희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이 남자에게는 세속적인 욕망이 통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으로 이 남자를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절박해졌다. 최태민의 얼굴, 이사들의 의심에 찬 눈초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라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보았다. 어제 그들을 제압하느라 생긴 듯 손등에 시퍼런 멍과 상처가 나 있었다. 자신을 구하다가 다친 상처였다. 그 상처를 보는 순간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미친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 광기가 필요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해요, 나랑. 골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소리마저 멎은 듯한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남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표정이 떠올랐다. 조소가 아닌 순수한 의혹과 황당함. 그는 그녀가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뭐라고? 나와 결혼해주세요.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니에요. 서류상의 부부가 되는 거죠. 계약 결혼이에요. 서연은 미친 사람처럼 말을 쏟아냈다. 한번 입 밖으로 내뱉자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내 적들은 나를 약한 여자라고 얕보고 있어요.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이용해 나를 흔들고 있죠. 내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정체조차 파악되지 않는 미지의 존재가.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불타고 있었다. 당신은 유령이에요. 이름도 과거도 없죠. 최태민이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어요. 남자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재밌는 소설을 쓰는군.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에 동참해야 하지?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어요. 이 계약이 끝나면 당신이 원하는 어디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해줄게요. 당신을 쫓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당신이 잊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라 페르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지워줄 수 있어요. 그녀는 도박을 걸었다. 그가 이 어두운 골목에 숨어 지내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 역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필요할 것이라고. 그녀의 마지막 말에 남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변화였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그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우는 눈앞에 여자를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부잣집 아가씨의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그는 진심을 보았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날. 그 역시 그녀처럼 사방이 적인 세상에 홀로 던져졌었다.
그는 침묵했다.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다시는 인간을 믿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 더러운 세상과 엮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이 여자의 제안은 기묘하게 그의 마음을 끌었다. 유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차피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라는 가면을 쓴다면 그는 어둠 속에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를 배신한 자들을 찾아내 복수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계약 조건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박은 성공이었다. 기간은 1년. 1년 동안 당신은 내 남편 행세를 해야 해요. 공식적인 자리에 동행하고 내 옆을 지켜주면 돼요.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계약이 끝난 후에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완벽한 배경과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겠어요. 좋아. 그는 너무나도 쉽게 대답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뭐죠?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리고 내 과거에 대해 묻지 마. 나는 당신의 유령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경고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죠. 이렇게 어둡고 축축한 골목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위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 따라와요. 한서연의 말에 강지훈은 말없이 몸을 일으켰다. 그가 일어서자 골목의 어둠이 그의 거대한 그림자에 잠식당하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서연은 그를 이끌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멀찍이서 대기하고 있던 김비서와 운전기사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자신들의 회장님이 악취를 풍기는 노숙자를 데리고 차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타세요. 서연이 뒷좌석 문을 열며 말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몸을 구겨 최고급 세단의 안락한 가죽 시트에 몸을 실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와 더러운 옷가지가 값비싼 시트를 더럽혔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태연한 모습에 운전기사는 감히 어떤 질문도 던지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시동을 걸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복잡한 심경으로 창밖을 바라보았고 지우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어둠에 잠긴 도시의 풍경을 응시했다. 그는 마치 오랜 감옥살이를 마치고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처럼 모든 것을 낯설게 그리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훑었다. 그의 눈에는 이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그저 허상처럼 비칠 뿐이었다. 차가 서연의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서연은 먼저 내린 뒤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김비서에게 말했다. 김비서님, 내일 아침까지 이 사람의 신분을 만들어주세요. 이름은 강지훈, 나이는 32, 해외에서 오랫동안 유학생활을 한 고아로 최근에 귀국한 걸로. 저와는 출장지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다는 스토리를 붙여서요.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회장님, 대체 이게 무슨...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줘요. 이건 명령이에요.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비서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연이 지훈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일을 총괄하는 오 여사가 기겁을 하며 달려왔다. 사모님아, 아니 회장님, 이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손님이에요.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 가장 큰 손님용 욕실로 안내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미리 주문해둔 옷들 방으로 가져다 주시고요. 오 여사는 경악과 불만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코를 막으며 지훈을 욕실로 안내했다. 지훈은 그 모든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도 조금의 미동도 없이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잠시 후 서연이 예약해둔 최고의 남성 전문 스타일리스트와 이발사가 도착했다. 그들 역시 갑작스러운 호출과 지훈의 행사에게 당황했지만 프로답게 곧바로 일에 착수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게 느껴졌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욕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 순간 서연을 포함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그곳에는 더 이상 어두운 골목의 노숙자는 없었다. 덥수룩했던 머리는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정돈되었고 지저분한 수염이 사라진 자리에는 날카로운 턱선과 굳게 담은 입술이 드러났다.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듯 창백한 피부는 오히려 그의 차가운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더러운 때에 가려져 있던 얼굴의 희미한 흉터들이 그의 거친 과거를 짐작하게 했지만 그것마저도 그의 남성적인 매력을 더할 뿐이었다. 그리고 옷. 몸에 완벽하게 맞춰진 짙은 네이비색의 맞춤 정장은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는 옷이 날개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순식간에 상류층의 세련된 신사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압도적인 것은 여전히 그의 눈빛이었다. 주변을 경계하며 날카롭게 빛나는 그 눈은 잘 닦인 검은 보석처럼 차갑고 깊었다. 그것은 마치 야생의 맹수를 값비싼 우리 안에 가두어둔 듯한 위태롭고 강렬한 아우라를 풍겼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본판이 나쁘지 않으니 꾸미면 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단순히 잘생긴 것을 넘어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위험한 분위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고양이인 줄 알고 주워왔는데 깨끗하게 씻겨놓고 보니 굶주린 흑표범이었던 것이다. 강지훈 씨 맞으시죠? 서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지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변한 모습이 어색한 듯 정장 소매를 만지작거렸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야생의 습성이 이 문명화된 옷과 공간을 불편해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손님방으로 안내했다. 최고급 가구로 꾸며진 넓은 방이었지만 지훈은 아무런 감흥도 보이지 않았다. 오늘부터 여기가 당신 방이에요. 필요한 게 있으면 오 여사에게 말하고요. 서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과 새 스마트폰을 올려놓았다. 이건 당신의 새로운 신분증과 여권 그리고 이력서예요. 제가 방금 말한 스토리대로 완벽하게 꾸며놨어요. 오늘 밤 안에 모두 외우세요.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지훈은 말없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무서운 속도로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마치 스캐너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정보를 빨아들였다. 내일부터 당신은 내 약혼자이자 개인 경호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약혼자, 비공식적으로는 내 그림자가 되어주세요. 항상 내 주변을 경계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해요. 알았다. 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의 짧은 대답에 서연은 오히려 신뢰감을 느꼈다. 그는 말이 많은 타입이 아니었지만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킬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잠시 후 모든 서류를 다 읽은 지훈이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라페르의 지분 구조는 한서연 당신의 우호 지분과 적대 지분은 각각 몇 %지? 네. 서연은 당황했다. 너무나도 핵심을 찌르는 전문가적인 질문이었다. 최태민 전무의 개인 자산 규모와 자금 출처는 파악하고 있나? 그가 이사회에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인물들의 약점은 이어지는 그의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다. 그는 단순한 방패막이가 아니었다. 이미 상황을 분석하고 적의 약점을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어쩌면 자신보다 더 이 싸움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다음 날 서연은 약속대로 지훈을 회사에 데리고 출근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차창 밖을 보던 지훈의 모습은 어제의 노숙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존재감은 차 안의 공기를 팽팽하게 만들었다. 라페르 타워의 로비는 술렁였다. 언제나 혼자 다니던 한서연 회장이 처음 보는 남자와 함께 출근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엄청난 뉴스거리였다. 직원들은 멀찍이 서 수군거리며 잘생겼지만 어딘가 서늘한 분위기를 풍기는 지훈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누구야, 저 남자 몰라, 처음 보는 얼굴인데. 포스가 장난 아니야. 회장님이랑 무슨 사이지 설마. 지훈은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서연의 반걸음 뒤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를 수행할 뿐이었다. 그의 눈은 쉬지 않고 주변을 훑었다. 로비의 구조 비상구의 위치, CCTV에 사각지대 직원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몸짓까지.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정보들이 순식간에 분석되고 정리되었다. CEO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김비서를 불렀다. 김비서는 완전히 달라진 지훈의 모습을 보고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소개하죠. 이쪽은 강지훈 씨, 제 약혼자입니다. 서연의 폭탄 선언에 김비서의 눈이 2배로 커졌다. 내야 약혼자요. 네, 갑작스럽겠지만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훈 씨는 공식 발표 전까지 제 개인 수행 비서 겸 경호 업무를 맡을 겁니다. 김 비서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김 비서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지훈에게 고개를 숙였다. 지훈 역시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단숨에 파악해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주요 부서장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훈을 동석시켰다. 회의 내내 지훈은 서연의 뒤편에 서서 어떤 말도 어떤 표정도 없이 그저 회의실 안의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무거운 존재감을 발휘했다. 부서장들은 서연에게 보고를 하면서도 자신들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훈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최태민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임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가자 집무실에는 다시 서연과 지훈 단둘만이 남았다. 어땠어요? 서연이 물었다. 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당신의 적은 생각보다 많군. 마케팅팀 이사와 재무팀 상무. 그 2사람은 최태민에게 완전히 매수됐어. 보고하는 내내 당신이 아닌 최태민의 눈치를 보더군. 그리고 기획실의 그 젊은 팀장. 그는 야망이 커. 최태민이 던져주는 작은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기회를 엿보고 있겠지. 그의 분석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서연이 어렴풋이 짐작만 하고 있던 내부의 적들을 그는 단 한 번의 회의만으로 정확하게 짚어낸 것이다. 서연은 새삼 자신이 데려온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실감했다.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이 남자의 과거는 대체 무엇일까? 그날 퇴근길 차 안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함에 가까웠다. 서연은 처음으로 이 외로운 싸움에 동지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옆에 앉아있던 지훈이 불쑥 입을 열었다. 최태민 전무, 그자가 가장 약한 곳이 어딥니까? 그의 질문은 그가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적의 심장을 향해 날아갈 준비를 마친 날카로운 창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미 다음 사냥감을 정한 맹수처럼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최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고급 크리스털 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값비싼 양주가 앵귀대 벽지를 적셨지만 그의 분노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강지훈,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야. 한서연의 갑작스러운 약혼 발표는 그의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는 서연을 고립시키고 압박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나 그녀의 방패가 되어버렸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최태민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는 보고는 한서연이 만들어낸 가짜 이력서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체는 없는 남자. 해외 유학 기록은 있었지만 그를 기억하는 동문이나 교수는 없었다. 사진 한 장, SNS 기록 하나 없었다. 그는 말 그대로 유령이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최태민은 부하 직원을 거칠게 다그쳤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출입국 기록은 깨끗하고 국내 범죄 기록도 없습니다. 세금 납부 내역도 이번에 라페르에 입사하면서 처음 생성된 것이 전부입니다. 꺼져. 최태민은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부하 직원이 황급히 몸을 피하며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혼자 남은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정보가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가장 불길한 정보였다. 완벽하게 깨끗한 과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냈거나 혹은 완벽하게 지워버렸다는 뜻이다. 그는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사님, 저 최태민입니다. 5초의 전무. 무슨 일인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이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능구렁이처럼 부드러웠다.
한서연 옆에 붙은 그 작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군. 일단 겉보기에는 꽤 그럴듯해 보이던데. 하지만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져. 마치 잘 훈련된 경호경 같달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한서연이 어디서 돈 주고 사온 용병일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놈이 우리의 계획에 큰 변수가 될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게. 뱀을 잡으려면 먼저 굴 밖으로 기어나오게 만들어야지. 조만간 그놈의 정체를 파악할 기회가 올 걸세. 박 이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최태민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박 이사의 말대로 직접 그 남자를 시험해볼 필요가 있었다. 그 기회는 며칠 뒤에 찾아왔다. 국내 최대 기업 총수들이 모두 모이는 자선 파티가 열린 것이다. 한서연 역시 라페르의 CEO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했고 그녀는 약혼자인 강지훈을 파트너로 대동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두 사람이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서연은 이런 시선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긴장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강지훈은 수백 개의 카메라와 수천 개의 눈동자 앞에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밤의 어둠 그 자체를 옮겨놓은 듯했다. 그는 주변의 소음과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한 채 오직 서연의 안전과 주변의 경계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차분하고 묵직한 존재감은 오히려 서연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한 대표님 옆에 계신 분은 처음 뵙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제 약혼자 강지훈입니다. 인사하세요, 지훈씨. 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상대의 질문에는 짧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의 신중하고 과묵한 태도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최태민이 다가왔다. 그는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아는 체를 했다. 서연아 왔구나. 그리고 이쪽이 말로만 듣던 강서방인가 하하 반갑네. 나는 한 대표 사촌 오빠 되는 최태민이라고 하네. 최태민은 지훈에게 손을 내밀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주 교묘하게 힘을 주어 상대를 떠보는 듯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훈은 짧게 대답하며 그의 손을 가볍게 맞잡았다. 최태민은 지훈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안에 숨겨진 엄청난 악력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손 전체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뼈마디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결코 책상에 앉아 펜대나 굴리던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듣자 하니 해외에서 오래 공부하셨다던데 어느 분야를 전공하셨나? 최태민의 도발적인 질문이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라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 우리처럼 경영을 공부한 건 아닐 테고. 그의 말에는 지훈의 근본을 무시하는 듯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막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람을 공부했습니다. 사람. 네. 어떤 사람은 믿음직한 척하지만 뒤로는 칼을 숨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척하지만 속에는 독을 품고 있죠.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정확하게 최태민을 향하고 있었다. 그 말은 명백히 최태민을 겨냥한 경고였다. 최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도발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자리를 떴다. 최태민은 멀찍이 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다. 말로는 안 되겠군. 그렇다면 몸으로 시험해보는 수밖에.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잠시 후 한 웨이터가 뜨거운 커피가 담긴 쟁반을 들고 서연의 곁을 지나갔다. 그리고는 마치 발이 꼬인 것처럼 서연을 향해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쟁반 위에 뜨거운 커피가 고스란히 서연에게 쏟아지기 직전이었다. 서연이 짧은 비명을 질렀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것이 있었다. 사람들이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지훈의 몸이 움직였다.
그는 번개 같은 동작으로 서연의 허리를 감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동시에 자신의 등을 돌려 쏟아지는 커피를 온몸으로 막아냈다. 뜨거운 커피가 그의 값비싼 턱시도 재킷을 적셨다. 연 회장은 순간 소란에 휩싸였다. 괜찮습니까? 지훈은 서연의 상태부터 살폈다. 그의 품에 안긴 서연은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방금 전의 움직임은 인간의 반응 속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빨랐다. 네네, 괜찮아요. 하지만 지훈 씨 등이 별거 아니야.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재킷을 벗었다. 웨이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를 연발했고 최태민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놈은 보통 놈이 아니야.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에도 지훈은 말이 없었다. 서연은 그의 등을 치료해 주려고 했지만 그는 끝내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 남은 지훈은 욕실 거울 앞에 섰다. 젖은 셔츠를 벗자 그의 단단한 등, 근육 위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들이 드러났다. 총상자상. 그의 몸은 지난 세월의 지옥 같던 전투 기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오늘 파티장에서의 일은 그의 잊고 있던 과거의 감각을 깨웠다. 항상 등 뒤를 조심해야 했던 긴장감,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배신.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러자 끔찍한 기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빗발치는 총알 피냄새 동료들의 비명. 그리고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던 가장 믿었던 상관의 얼굴. 미안하다 강지훈 중위, 이건 명령이다. 윤소령. 그림자 부대라 불리던 비밀 특수부대의 지휘관.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국가는 작전 실패의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를 제거하려 했다.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이름도 명예도 동료도. 그는 이를 갈았다. 복수. 그것만이 그를 지금까지 버티게 한 유일한 이유였다. 지훈은 방에 있던 최고 사양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손가락을 풀었다. 그리고는 예전에 사용하던 지금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암호화된 통신망에 접속을 시도했다. 수십 개의 방화벽을 뚫고 그는 마침내 어둠의 네트워크에 발을 들였다. 그는 한서연의 적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최태민은 물론이고 그와 결탁한 박 이사의 뒷배를 캐기 시작했다. 그는 박 이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수많은 유령 회사를 거치며 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지훈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찾아냈다. 박 이사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훈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RS 홀딩스, RS 홀딩스. 그것은 과거 그림자 부대의 비밀 작전 자금을 관리하던 위장 회사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바로 자신을 배신했던 윤소령이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한서연을 위협하는 세력과 자신의 과거를 파괴한 배신자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내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복수와 그녀를 지켜야 할 임무가 이제 하나의 길이 되었다. 지훈의 눈이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번뜩였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빛이 강지훈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RS 홀딩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배신자의 이름이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여자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과거와 현재를 엮어버렸다. 복수심에 불타던 그의 심장은 이제 차갑게 식어내렸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더 거대한 악의 실체와 맞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밤새 수집한 자료들을 암호화된 USB에 담았다. 그리고 한서연의 서재로 향했다. 서연은 소파에 잠든 채였다. 그녀의 주변에는 밤새 씨름했을 서류들이 널려 있었고 핏기 없는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화려한 갑옷을 벗은 그녀는 그저 위태롭고 지쳐 보이는 한 여자일 뿐이었다. 지우는 잠시 멈춰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계약의 대상일 뿐이었던 여자.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가 지켜야 할 전우이자 그의 싸움에 휘말리게 된 무고한 피해자였다.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조용히 정리했다. 그의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서연이 잠에서 깼다. 지훈 씨, 일어났나? 벌써 아침이에요. 잠깐 눈만 붙인다는 게. 그녀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할 얘기가 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다. 서연은 그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긴장된 얼굴로 그를 마주보았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밤새 알아낸 사실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해 박 이사와 최태민의 자금 흐름도를 화면에 띄웠다. 최태민은 박 이사를 통해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고의적으로 해외 프로젝트들을 실패시켜 당신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었어. 그리고 그 대가로 박 이사는 RS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받아왔다. RS홀딩스,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당연하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니까.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정체다. 단순한 자금 세탁용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야.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어. 무기 밀매, 용병 파견, 불법 자금 조성. 손대지 않는 일이 없는 곳이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의 말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세력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마치 스파이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당신을 공격했던 괴한들, 자선 파티에서의 사고. 전부 그들의 소행이야. 최태민은 그들에게 경영권을 약속하는 대가로 그들의 힘을 빌려 당신을 제거하려는 거다. 그들이 라페르를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패션 회사가 탐나서가 아니야. 라페르이 가진 전 세계적인 물류망과 자금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검은 사업을 위한 위장막으로 사용하려는 속셈이지.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다. 믿었던 친척 오빠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회사를 범죄의 소굴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니. 이제 선택해야 해. 이 사실을 덮고 조용히 그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목숨을 구걸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이 괴물들과 싸울 것인가?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서연은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기묘한 신뢰감을 느꼈다. 그는 지금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었다.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군 아버지의 땀과 눈물. 그것을 저런 추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분노와 결의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싸우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 혹은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완벽한 파트너이자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전우가 되었다. 서연의 집무실은 그들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낮에는 완벽한 CEO와 약혼자 역할을 수행했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적들의 정보를 분석하고 역공을 계획했다. 서연은 회사의 내부 정보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지훈을 지원했다. 지훈은 그녀가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특수 기술을 이용해 적의 핵심부로 파고들었다. 함께 밤을 새우는 날들이 늘어갔다. 그들은 커피와 간단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논의했다. 그러는 동안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거대한 작전 상황판 앞에서 씨름하던 서연이 갑자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몇 주간 쌓였던 극도의 긴장감과 피로,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나는 그냥 아버지가 남겨주신 회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왜 모두가 나를 미워하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만 하는 걸까요?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떨며 우는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 당당하던 CEO 한서연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자신의 손수건을 건넸다. 그는 어설픈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옆을 지켜주었다. 한참을 울던 서연이 조금 진정되자 그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세상에는 이유 없이 남의 것을 탐내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를 비난하지. 당신은 그저 그들의 목표물이 되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훈 씨는 그런 경험 없어요. 누군가에게 모든 걸 빼앗겨 본 경험. 지훈은 잠시 먼 곳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 깊은 고통과 분노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본 적 있습니까? 세상 전체가 등을 돌리는 기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연은 그 역시 자신과 같은 혹은 자신보다 더 깊은 배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지만 같은 종류의 상처를 가진 외로운 영혼들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따뜻하고 단단했다. 지훈은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들의 계약서에 명시된 몸에 손대지 말라는 조항은 이미 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후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들은 마침내 최태민과 RS홀딩스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자금 세탁 내역 불법 무기 거래 정황, 그리고 라페르의 물류망을 이용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제 방역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훈과 서연은 증거들이 가득한 상황판 앞에 마주섰다. 이것은 단순히 최태민을 끌어내리는 것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범죄 조직, 그림자 부대의 잔당들과 전면전을 벌여야 하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었다. 무섭지 않나? 지훈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보여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당신과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함께 이 전쟁을 끝내기로, 그리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로 말없는 약속을 나누었다. 최태민은 벽이 자신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며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이전까지는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가던 모든 일들이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나타난 이후부터 사사건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그가 기획한 프로젝트의 허점들이 귀신같이 드러나 무산되었고, 그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해외 계좌들은 정체불명의 해킹 공격을 받아 동결되었다. 한서연의 방역은 날카롭고 정교해졌으며 마치 자신의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강지훈이 있었다. 최태민은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불안감은 박 이사로부터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으로 극에 달했다. 최 전무 큰일 났네. RS홀딩스 쪽 자금 흐름을 누군가 추적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 끝장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이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최태민의 등줄기에도 식은땀이 흘렀다. RS홀딩스의 배후에 있는 자들 윤소령과 그의 그림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들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 전에 방해물을 먼저 제거해야겠습니다. 최태민은 전화를 끊으며 결심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한서연과 강지훈 두 사람을 한꺼번에 제거해야만 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다음 날 오후 한서연에게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인천항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신규 브랜드의 원단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었다.
당장 현장으로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다음 시즌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뭔가 이상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요. 보고서를 검토하던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지훈 씨, 이건 라페르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어요. 서연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책임감을 이해했지만 적들이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같이 가겠습니다. 절대 제 곁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춘 채 서연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이 탄 차가 인천항으로 향하는 외곽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사건은 터졌다. 앞뒤에서 동시에 나타난 검은색 세단 2대가 그들의 차를 거칠게 밀어붙였다. 운전기사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지만 결국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졌고 차 안은 순식간에 화약 냄새로 가득 찼다. 지훈은 충격으로 잠시 흐려졌던 정신을 곧바로 가다듬었다. 그는 서연의 상태부터 살폈다. 괜찮습니까? 네네, 이게 무슨... 서연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차의 유리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그들은 이전의 어설픈 깡패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일사불란한 움직임 살기가 번뜩이는 눈빛.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프로였다. 지훈은 망설일 틈도 없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좁은 차 안에서 그는 짐승처럼 움직였다. 팔꿈치로 한 명의 목을 가격하고 다른 한 명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았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지훈이 아니었다. 한 명이 지훈을 상대하는 동안 다른 2명이 서연을 차 밖으로 끌어냈다. 서연 씨, 지훈이 소리치며 그들을 쫓으려 했지만 뒤에서 날아온 강한 충격에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개머리판으로 등을 가격당한 것이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한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조소하며 내뱉는 말을 들었다. 그림자는 배신자를 기억한다. 그림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지훈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이미 몸은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머리를 찢는 듯한 두통과 함께 지훈은 눈을 떴다. 부서진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팔에는 가벼운 총상이, 등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서연이 납치되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최태민이었다. 일어났나 강지훈 씨. 우리 여왕님을 잃고 나니 기분이 어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태민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서연 씨는 어디 있지?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보고 싶나 그럼 혼자 와. 인천항 제7 부두 폐창고로. 경찰에 알리거나 딴짓을 하면 네 예쁜 약혼녀는 바다 밑 고깃밥이 될 테니까. 최태민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아, 그리고 자네의 오랜 친구도 여기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아주 반가워할 거야.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부서진 차체에 주먹을 내리쳤다. 오랜 친구. 그것은 윤소령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최태민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경찰 따위로 상대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혼자서 끝내야 할 싸움이었다. 지훈은 절뚝거리며 도로까지 걸어나와 지나가는 트럭을 세워 얻어탔다. 그는 서울의 허름한 변두리에 있는 한 폐차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노숙자로 살면서 만약을 대비해 마련해둔 비밀 아지트였다. 낡은 컨테이너 박스 안그는 바닥을 뜯어내고 그 안에 숨겨두었던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그의 과거가 잠들어 있었다. 잘 벼려진 군용 대검 소음기가 달린 권총 와이어와 폭약, 그리고 그림자 부대의 옛 동료와 비상시에만 연락할 수 있는 특수 통신 장비. 그는 장비를 착용하며 더 이상 한서연의 약혼자 강지훈이 아닌 과거의 자신 그림자 부대의 전설이라 불렸던 고스트로 돌아갔다. 그는 통신 장비를 꺼내 단 한 명 배신자들 속에서도 유일하게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었던 후배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위치 정보와 함께 단 한 문장이었다. 전쟁을 시작한다.
인천항 제7 부두폐 창고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지우는 그림자처럼 창고 주변으로 접근했다. 곳곳에 전문 용병들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움직였다. 어둠을 틈타 경비병의 등 뒤로 다가가 목을 꺾고 다른 한 명에게는 대검을 던져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자비도 없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유령이었다. 몇 명의 경비들을 소리 없이 처리한 후 그는 창고의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잠입했다. 삐걱거리는 철제 구조물 위를 고양이처럼 조용히 이동하며 그는 창고 중앙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서연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최태민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지훈의 악몽 그 자체인 남자 윤소령이었다. 올 줄 알았다, 강지훈. 윤소령의 목소리는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웃고 있었다. 아니, 이제는 고스트라고 불러야 하나. 3년 만인가. 거짓골로 살아남았을 줄이야. 역시 내 최고의 부하였다워. 닥쳐, 이 배신자 새끼. 지훈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불타는 복수심으로 붉게 빛나고 있었다. 윤소령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배신 아니, 이건 비즈니스다. 국가는 우리를 썼지만 결국 버렸지. 그래서 나는 새로운 주인을 찾았을 뿐이야. 이제 세상은 돈과 힘이 지배하는 곳이니까. 너도 내 밑으로 들어와라. 과거는 묻어주지. 우리 함께 더 큰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지옥에나 가라. 그 말이 신호였다. 지훈은 몸을 날려 총을 쏘기 시작했다. 동시에 윤소령의 부하들도 사방에서 그를 향해 총알을 퍼부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지훈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 움직였다. 그는 기둥과 컨테이너 박스 사이를 오가며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총알이 그의 뺨을 스치고 팔을 꿰뚫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고통은 그의 분노를 더욱 타오르게 할 뿐이었다. 혼란을 틈타 최태민이 서연을 인질로 잡고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여자를 쏴버리겠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묶여있던 서연이 결심한 듯 의자를 뒤로 넘어뜨리며 최태민의 다리를 걸었다. 최태민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그 찰나의 순간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총을 든 최태민의 손을 정확하게 쏘아 맞췄다. 최태민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이제 남은 것은 윤소령뿐이었다. 두 사람은 총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다. 한때는 스승과 제자였던 두 남자의 처절한 육탄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모든 공격이 치명적이었고 모든 방어가 필사적이었다. 긴 싸움 끝에 지우는 윤소령의 팔을 꺾고 그의 목에 대검을 겨누었다. 끝이다, 윤소령. 죽여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윤소령이 포기한 듯 말하는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최태민이 숨겨둔 작은 권총을 꺼내 서연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당. 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서연을 감쌌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총알이 그의 어깨에 박혔다. 바로 그때 창고에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훈이 보냈던 메시지를 받은 그의 옛 후배가 군 내부의 정의로운 세력을 움직인 것이다. 움직이지 마. 모두 무기를 버려. 최태민과 윤소령 그리고 남은 용병들은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훈은 어깨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손으로 막으며 자신을 부축하는 서연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병실의 천장이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팔에 꽂힌 링거 주사바늘이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침대 옆 간이 의자에는 한서연이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듯 수척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답게 보였다. 그는 잡히지 않은 반대편 손을 들어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의 미세한 움직임에 서연이 부스스 눈을 떴다. 지훈 씨. 그녀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그가 깨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과 기쁨으로 반짝였다.
깼군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총알이 뼈를 비껴가서 다행이라고 며칠 쉬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말을 잇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더니 이내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는 듯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그 따뜻한 온기가 그녀에게는 더 큰 위안이 되었다. 며칠 후 지훈의 몸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그동안 세상은 천지개벽이라도 한 것처럼 떠들썩했다. 최태민과 박 이사를 비롯한 라페를의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혐의는 단순한 배임 횡령 수준이 아니었다.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한 반역죄에 가까운 중죄였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라페를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한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자신을 믿어주는 직원들과 함께 꿋꿋하게 회사를 지켜냈다. 위기 속에서 그녀의 리더십은 오히려 더욱 빛났다. 그리고 강지훈, 그의 존재는 전설이 되었다. 국정원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3년 전 작전 실패의 오명을 쓰고 사라졌던 비밀 요원 고스트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발표했다. 그는 작전 실패의 희생양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거대한 부패 세력을 최초로 인지하고 맞서 싸우려 했던 영웅이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윤소령이 이끌던 그림자 부대의 잔당들과 그들의 검은 커넥션이 모두 뿌리 뽑혔고 그 중심에는 강지훈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정부는 그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국정원의 고위직을 제안했다. 하루아침에 그는 거리의 노숙자에서 국가의 영웅으로 돌아왔다. 한적한 오후 병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낡은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 그는 과거 지훈이 유일하게 믿었던 선배이자 이번 작전에서 지훈의 메시지를 받고 군을 움직여준 조력자였다. 오랜만이다 지훈아. 이제는 강중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는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선배님, 다 끝났다. 윤소령 그놈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살지 않아도 돼. 모두가 네 공을 알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다시 돌아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병원이 아니라 우리 옆이다. 그의 제안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퇴원하던 날 병원 앞에는 서연의 차와 함께 국정원에서 보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나란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회복된 그가 돌아갈 세상과 그가 새로이 만난 세상이 마치 선택을 강요하듯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서연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보내줘야 할 때가 왔네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지훈 씨.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녀는 악수를 청했다. 계약의 끝을 알리는 이별의 인사였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는 대신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네. 이제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 없겠죠. 라페를도 안정을 되찾았고 당신을 위협하던 적들도 모두 사라졌으니. 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계약은 끝났으니까요. 지훈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고 국정원의 검은 세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서연의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돌아섰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이것이 당연한 결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지훈은 국정원 요원에게 짧게 몇 마디를 건넨 후 다시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검은 세단이 아닌 서연의 차 조수석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올라타das다. 어리둥절한 서연을 향해 그가 처음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은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하는 제안입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한서연 씨,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습니까?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복수심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한 여자 서연을 향한 깊고 진실한 애정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전원주택. 마당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고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장미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서연은 편안한 원피스 차림으로 흔들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지우는 정원에서 능숙한 솜씨로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날선 무기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원을 가꾸는 평범하고 행복한 남자였다. 그녀 역시 더 이상 갑옷을 입은 외로운 CEO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편안하게 미소 짓는 한 여자였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그녀는 조금 뒤로 물러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지우는 국정원의 복귀 제안을 최종적으로 거절하고 자신의 재능을 좋은 곳에 쓰기로 했다. 그는 사설 보안 업체를 차려 과거의 자신처럼 억울하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지훈 씨 이리 와서 잠시 쉬어요. 레모네이드 만들었는데. 서연의 부름에 지훈은 흙 묻은 손을 털고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행복해요.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해요. 서연이 속삭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을 만끽했다. 어두운 골목에서 시작된 기묘한 인연.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영혼은 서로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며 마침내 지옥 같던 과거를 이겨내고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들 앞에는 이제 따뜻하고 찬란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